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평소 건강한 분들도 한 번쯤 소화 불량이나 또 속쓰림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서 이런 증상들이 아주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바로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우리가 먹은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 이 질환은 과거 서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변화하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인 만큼 올바른 식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도 한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저도 가끔 과식을 하거나 또 피곤이 쌓이면 좀 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이런 증상들이요, 바로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병원 소화기내과 박찬성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위와 식도의 구조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식도는 갑상선이 바로 위쪽에서 시작되어서 그 명치 부위에 가서 끝나면서 위와 연결되게 됩니다. 위는 횡격막이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주로 복부의 왼쪽 위쪽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위치하게 됩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네. 식도 위 접합부위 바깥쪽에는 조임근이 위치해서 이 근육이 이완을 하면 식도 위 접합부가 열리면서 음식이 위로 넘어가고, 수축을 하면 식도 위 접합부가 닫혀서 위로 넘어간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 위와 이 식도의 구조가 이 산과 역류성 식도염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산도의 영향을 받는데요. 산도는 일반적으로 pH라고 해서 산도를 표시하게 됩니다. 네. pH 뒤에 나오는 숫자가 낮을 경우는 산성에 가깝고 높을 경우는 알칼리성에 가깝게 됩니다. 식도는 정상 산도가 7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네. 위는 식전에는 산도가 1에서 2, 식후에는 4에서 5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식도는 산을 분비하는 세포가 없으며 산으로부터 역시 그 자신을 보호하는 세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는 위산을 분비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산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시경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네. 식도와 식도와 위는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육안적으로도 다르게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식도는 산에 약할 수밖에 없는데, 식도가 산성으로 변했을 때 중성으로 만드는 능력도 식도에게는 없습니다. 위식도 역류가 일어나게 되면 식도의 산도가 1에서 2 정도로 유지가 되고, 그때 식도의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네. 식도에 있는 산성 물질을 다시 위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식도의 산도가 7로 다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럴 때는 입안에 있는 침이 산도가 7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식도로 넘어가서 식도에 남아있는 산성 물질을 없애기도 하고 다시 식도의 산도를 7로 올리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위식도 역류가 일반인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식도의 산도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러한 경우에 하부 식도의 과력근은 그러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하부 식도의 괄약근은 스스로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하부 식도 괄약근 자체에 네. 병이 생기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위에 음식물이 많은 경우나 그럴 때 주로 위와 식도가 누웠을 때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단계에서 네. 주로 이제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역류성 식도염은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
역류성 식도염이란 그 위 내용물의 역류로 인해서 네. 일상생활에 그 불편함을 느끼신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단계를 말하게 됩니다. 위에 있던 그 산성 물질이 식도로 올라와서 식도에서 염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뭐 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경우입니까? 예, 그 역류성 식도염의 바로 아래 부위에 솟아오르는 용종이 그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보토 용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역류성 식도염의 염증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발생하는 거고, 그것이 그 악성화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요,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예, 사진을 보시면 역류성 식도염은 네. 비미란성 역류성 식도염과 미란성으로 그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내시경으로 보았을 때 염증 소견이 보이는 경우는 미란성 역류성 식도염이 되고,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면 비미란성 역류성 식도염이 됩니다. 두 가지의 경우 증상의 차이는 뭐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약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약물의 용량을 결정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 현대인들에게서 아주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생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그래프를 보시면 2006년에는 146만 명인데 비해서 점차로 계속 증가해서 2010년에는 286만 명으로 계속 늘어났고, 네. 아마도 그 현재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네.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는 50대, 40대, 60대, 30대의 순으로 많았으며 그 10대도 7만 명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저도 외래에서 보면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증상으로 치료를 많이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그 성별로 보면은 네. 그 여자가 남자보다 166만 명 대 120만 명으로 여자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10대에서도 발생한다고 하는 게 참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믿기진 않는데, 지금부터 좀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을 하실 때 뭐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예, 그 환자분들마다 증상이 그 매우 다양한데 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명치 부위에서 시작되는 그 타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서 가슴이 조인다라고 하는 그런 흉부자결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증상들이 있고, 그 환자분들은 심지어 가슴 부위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액이나 그 위의 내용물이 식도 상부로 그 역류하는 거를 그 느끼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입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쓴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음식을 먹은 후 명치가 그 계속 아프다고 하는 상복부 통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음식이 식도를 넘어갈 때마다 아파서 계속 걸리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연화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협심증이나 그 심장병의 증상과도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나 아니면 증상이 악화될 때를 잘 보셔서 식사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은 다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꼭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우선 그 내시경 검사를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면서 그 피가 조금씩 그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연화통이 그 너무 일반적인 약을 쓰더라도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그 특별한 원인 없이 체중 감소가 동반이 되는 경우는 꼭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시행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네. 최근에 증상이 그 발생했다고 하면은 우선은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해보면서 증상의 호전 유무에 따라서 그 내시경을 시행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건강검진이나 일반 검진으로 네. 그 위장관 조영술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 이러한 경우에 위장관 조영술은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이 되면은 위장관 조영술보다는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검사를 하면요, 그 손상 정도가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환자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더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정상적인 식도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식도와 위는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위 식도 경계부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왼쪽 사진에서 그렇고 이렇게 선이 아주 날카롭게 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위의 세포이고 이 위로 이렇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곳이 식도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약간의 이런 뭐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네. 정도면은 이제 저희는 그 정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 식도는 어떻게 생겼나요?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예, 이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중에서 네. 미세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 오른쪽의 사진에서는 식도의 점막 손상이 보이지는 않는데 네. 위식도 경계부가 백색으로 이렇게 혼탁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 경계부가 전혀 이렇게 불분명하게 보이면서 네. 전체적으로 빨간 느낌이 나는 그렇게 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이제 보시면 역류성 식도염의 미세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이 단계까지는 우리가 비밀환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아니 뭐 사진만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좀 통증이 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좀 손상 단계에 따른 사진을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A 단계입니다. 이거는 뭐 좀 미미한 뭐 심하지 않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면 네. 예, 역류성 식도염 중에서 그 A 단계인데요. 식도 점막의 그 손상의 길이가 5mm 그 이하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손상 정도와 증상의 관계는 꼭 비례하지는 않지만 네.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새벽에 명치가 쓰려서 잠을 깬다거나 신물이 자꾸 올라온다고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다시 보시면 네. 손상된 점막의 주변에 이렇게 좀 발적이 보이기도 하고 네. 미세한 주름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그 바대식도나 정상 점막과는 또 명확한 그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A 단계는 식도 점막의 그 손상 길이가 5mm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B 단계거든요. B 단계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 우선 사진을 보시면 예, 이것이 그 역류성 식도염 중에서 B단계입니다. 네. 이전 내시경보다 그 점막의 손상의 길이가 더 심하고 길이가 긴 것이 명확하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속이 쓰려서 그 약국에서 현택액 같은 거를 장기간 복용하셔도 네.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는 환자였고요. 2단계에서는 그 건강검진에서 발견되기보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시행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직접 고통을 좀 느끼거나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C 단계입니다. 뭐 앞서 본 사진들보다 더 진행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 이번 단계는 역류성 식도염 C 단계입니다. 점막 손상이 네. 이렇게 선으로 끝나지 않고 네. 예, 서로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가 식도 둘레의 그 75%를 넘기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C 단계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한 분은 음식을 넘기기만 하면 식도에서 걸리고 아파서 식사를 잘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네. 다른 사진분의 경우는 환자의 몸무게도 또 같이 감소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야 식사를 잘 하신다면서 또 좋아했던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환자는 저희가 D단계 환자를 좀 볼 텐데요. 어떤 환자인가요? 예, 사진을 보시면 네. 이번 사진은 그 역류성 식도염 D입니다. 예, 점막 손상이 아까처럼 선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융합해서 식도 둘레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왼쪽 사진에서는 피도 약간 또 출혈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분의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분으로 네. 빈혈이 발생해서 내시경을 했는데 네. 위궤양이 심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의 분은 그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그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분이셨는데요. 네. 보통 분들처럼 거동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위와 식도가 계속 평행하게 누워만 계셔서 네.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그 심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해서 뭐 염증성 용종 또 과형성 용종을 이 보초 용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보초 용종도 사진이 준비되어 있죠.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병변이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그 역류성 식도염 바로 아래에 이렇게 융기가 되는 병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융기가 되어 보이기도 하고 네. 오른쪽 사진에서는 이 역류성 식도염 옆 밑에 이렇게 융기가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역류성 식도염도 보이고 위치상으로 보초 용종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악성의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거는 하지 않고 지켜보게 됩니다. 예. 약물 치료에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이 그 호전되면서 네. 그 보초 용종도 같이 그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보초 용종은 계속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치료를 할 때 그 산도와 또 하부 식도 괄약근이 문제였으니까 이걸 좀 교정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병이 발생하는 기전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 치료할 때도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우선 그 위에 산도를 올려서 네. 위점막이 그 산성이 아닌 중성에 가깝게쯤 그 만들어주면 네. 혹시 그 역류를 하더라도 식도의 그 중성에 가까운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식도가 자극되는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고요. 다른 방법은 위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조금 강화시키고 위의 음식물을 더 빨리 그 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방법보다는 첫 번째 방법인 위산의 그 분비 억제를 하여서 산도를 그 올리는 방법이 더 중요하고 현재도 이런 치료가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히스타민 억제제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나요? 예, 그 위에서는 벽세포라는 곳에서 위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네. 이렇게 그 위산을 분비하게 되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는데 히스타민 억제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한 곳을 이렇게 그 한 곳을 막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이렇게 뭐 탁으로 끝나는 약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제제입니다. 네. 근데 그 이런 히스타민 억제제는 시판된 지 오래된 약이어서 네. 그 안전하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약을 복용하고 나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 그 짧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약을 그 오래 사용할 경우는 히스타민 억제제가 그 막는 길 외에 다른 두 가지 길에서 작용이 더 상승을 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것을 오히려 좀 막아서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약물인가요?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그 아침 식전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것이 맞고요. 자, 사진을 보시면 예,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위산이 분비되는 과정 중에 그 길의 가운데를 막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마지막 과정을 막기 때문에 네. 세 가지 길을 다 막는 효과가 있어서 강력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 역류성 식도염뿐만이 아니라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 네. 그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것만 그 한 가지 복용하시는 동안에는 그 3, 4일 동안은 그 속쓰림 증상을 계속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약값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위산 중화제입니다. 뭐 산도를 낮춰주는 약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히스타민 억제제나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그 위산의 그 분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네. 위산 중화제는 그런 역할보다는
위에 있는 그 산성 물질 자체를 그 덮여져 있는 물질 자체를 그 중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짜먹는 현타액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렇지만 효과가 매우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쓰린 증상이 있을 때 드시면 그 속쓰림 증상이 그 빨리 그 호전되는 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지만 그 효과가 약하고 약의 지적 시간이 그렇게 그 길지가 않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약물 치료보다는 그런 보조적 약물 치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위장 운동 촉진제입니다. 약물로 뭐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그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식도의 연동 운동을 그 증가시켜 그 식도에서 산성 물질을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그 역할을 아주 이렇게 향상시켜 줍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서의 음식물 배출도 좀 이렇게 빨리 해서 그 역류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그 약의 좀 보조작용으로 사용하는 그 경우가 많아서요. 그 다른 위산 분비 억제제와 꼭 같이 사용하셔야지 그 효과를 조금 더 이렇게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설명을 계속 들을 때 약물이 효과가 좋은 게 있고 또 효과가 좀 적은 게 있다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효과가 좋은 것만 계속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약물 치료를 할 때 처음부터 약을 그 강한 걸 사용할까라고 그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의 방법에 있어서 스텝업 방법과 스텝다운 방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스텝업 방법은 그 처음부터 그 효과가 약하고 가격이 싼 그 약부터 사용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는 조금 더 강한 약으로 단계적으로 상승해서 그 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에 변해서 그 스텝 다운 방법은 처음부터 가장 그 강한 그 약을 사용을 해서 증상이 호전되면 오히려 반대로 약효가 약한 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을 스텝 다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예전에는 그 치료 약제가 좋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약제비 부담이 그 많았기 때문에 스텝업 방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네. 현재는 또 증상을 빨리 호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더 경제적인 효과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스텝 다운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처음에 약을 강하게 사용하다가 증상이 호전되면 약을 약하게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스텝업 방법과 스텝 다운 방법은 뭐 환자와 또 의사 간의 이제 상담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스텝 그 다운 방법을 네. 우선은 이제 가장 그 선호하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 그 역류성 식도염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우선 그 프로톤 펌프 억제제부터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2개월 이상 사용을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걸 봐서 그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될 경우는 다른 약한 약제로 그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왜 약물을 이제 투약하다 보면은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치료 용량과 또 기간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미란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그 상용량이라고 해서 네. 약의 용량 그 자체를 다 사용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치료 기간이 한 8주 이상을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미란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절반 용량으로 약을 낮춰서 사용해 보는데 우선 치료 기간은 그 4주 정도를 치료해 보고 그러시고 나서 그 효과에 따라서 약을 더 그 오래 사용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미란성 식도염인가 아니면 비미란성 식도염인가에 따라서 약의 이제 용량과 또 기간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약을 또 계속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약을 그 8주 이상을 치료를 하고도 네. 증상이 그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장기간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약물을 그 장기간으로 복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속적 유지요법, 간헐적인 유지요법, 그리고 필요시 그 유지요법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속적인 유지요법은 그 동일한 용량 혹은 절반 용량의 약을
그 장기적으로 꾸준히 드셔보시는 거고요. 그 간헐적인 그 유지요법은 증상이 없다가 이제 있을 때 그 약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해서 한 5일에서 7일 정도 사용해 보고 증상이 호전이 있으면 약을 다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시 유지 요법은 그 증상이 있을 때마다 그 약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과거에는 그 지속적인 유지 요법이 많이 선호가 되었는데요. 네. 그 요즘은 피로시 유지 요법이 더 이렇게 가장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충분한 기간 동안 초치료를 시행한 뒤에 조심스럽게 약의 용량과 횟수를 줄여가면서 서서히 그 피로시 유지 요법으로 변경해 보는 것이 가장 추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속적 유지요법과 간헐적인 유지요법 그리고 필요시 유지요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치료를 해도 또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런 경우는 가장 흔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경우가 약의 복용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아침 식전에 드시라고 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드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밤이나 낮이나 이럴 때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에게 자주 물어보고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시에는 자주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복용하는 약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으신데요. 이렇게 약이 많을 경우는 약끼리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해서 네.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드시는 다른 약으로 인해서 또 속쓰림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약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감량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시는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가 반감기가 좀 짧을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저녁 때나 밤에만 또 이제 국한적으로 속쓰림 증상을 호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녁에 주로 이제 히스타민 억제제를 저녁에만 보시면 밤에 증상이 호전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료를 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처방해 주신 그대로 약을 좀 계속 꾸준히 복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불응성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약물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면 될까요? 예, 불응성 역류성 식도염이란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치료 기간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남아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네. 이럴 경우는 위산 분비 억제제에 제산제나 위점막 보호제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장 운동 촉진제를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침 식전에 복용하는 약을 네. 프로톤 펌프 억제제 중에서 다른 종류로 골라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드셔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톤 펌프 억제제 용량을 2배로 올려서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직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식도염이다 보니까 먹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음식을 피하면 좋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류성 식도염에서는 담배, 술, 탄산음료, 그리고 커피, 초콜릿 등을 피하셔야 되는데 이게 워낙 또 좋아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네.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밀가루 음식을 드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쌀로 만든 음식을 드시는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밀가루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또 더 자주 발생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식생활을 네. 이제 우리가 밥으로 계속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밀가루 음식을 피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개선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활 습관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식사 후에 잠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식곤증으로 네. 바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식사 후에 3시간 이내에는 이렇게 눕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과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그 누우실 때 상체를 약간 그 15cm 이상 비스듬히 올려서 주무시면 그 위와 식도의 그 각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류하는 것을 조금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중을 줄이시거나 네. 아니면 그 꽉 끼는 옷 등을 좀 피하시면 복압이 상승하는 걸 좀 막아서 역류되는 것을 그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에서 이러한 습관을 가지신다면 그 약물 치료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병행해서 뭐 생활 습관 개선과 또 식습관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뭐 식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렛 식도인데요. 이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질환인가요? 예, 그 바렛 식도의 정의는 그 하부 식도의 편평상피 세포가 반복되는 그런 염증으로 인해서 위의 그 원주 상피 세포로 치환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네. 위쪽 그림이 식도의 정상적인 편평상피 세포이고 그 영수성 식도염 같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아래 그림처럼 원주 상피 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세포의 다른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보면 그 정상 식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 바렛 식도와 위는 같은 원주 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위가 그 위식도 경계부 위로 올라온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면 바렛 식도가 마치 혀 모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오른쪽 사진은 네. 예, 식도 점막 사이에 이렇게 그 동떨어진 섬처럼 바렛 식도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바렛 식도의 길이가 3cm 이하일 경우를 단분절 바렛 식도라고 부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예, 이전 사진보다 바렛 식도의 길이가 더 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바렛 식도의 길이가 3cm 이상인 경우 우리가 장분절 바렛 식도라고 부릅니다. 예. 오른쪽 사진에는 그 아까 전에 사진과는 다르게 바렛 식도 사이에 정상 식도 점막이 존재한 또 그런 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바렛 식도는 위가 정상적인 위식도 경계부보다 식도 쪽으로 더 올라와 보인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역류성 식도염이 진행이 되면 바렛 식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역류성 식도염이 그 오래 경과할 경우는 네. 세포 자체가 그 변하기 때문에 바렛 식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렛 식도가 암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 우선은 식도암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예, 정상 식도 세포에서 발생하는 평평 상피암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도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그림에서 암이 발생하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도암이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사진처럼 그 식도가 바렛 식도로 변한 다음 그런 다음 발생하는 식도 선암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처럼 그 원주 상피 세포로 변한 다음에 거기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식도 선암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장문절 바렛 식도가 그 단문절 바렛 식도보다 그 식도 선암의 발생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예, 바렛 식도에 영수쌤이 보이고 예, 바렛 식도가 보이시는데 바렛 식도에서 암이 바로 생기는 경우보다는 저도이형성 바렛 식도와 고도이형성 바렛 식도로 발전하면서 이렇게 식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위에서 선종이 암이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이 빨리 치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렛 식도는 어떻게 치료하게 됩니까? 예, 사진을 보시면 네. 그 일반적인 바렛 식도는 꼭 그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여러 연구 결과가 좀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시행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네. 예, 바렛 식도에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도 이형성 바렛 식도로 진단될 경우에는 그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3개월 이상 사용한 뒤에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도 이형성 바렛 식도로 진단될 경우는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등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그 병변을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 또 치료 후에 예후도 궁금한데요. 이 발해식도의 식도의 예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여기까지만 내용을 들으시면 발해식도가 매우 무서운 질환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발해식도의 발생률이 낮다는 것을 또 알고 보면 또 마음을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구 대비 발해식도의 발생률은 연구마다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서양에서는 1.5% 정도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0.3%에서 0.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발해식도에서 식도 선암이 발생하는 확률은 네. 서양의 경우에는 약 0.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는 더 낮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네. 예, 서양에서는 발해식도에서 발생하는 식도 선암이 전체 식도암의 5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식도암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점차로 식도 선암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발생률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국가 검진을 잘 시행하시고 혹시 발해식도가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1년마다 위내시경을 시행한다면 식도 선암의 검진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0.3%에서 0.8%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이 말로리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환도 좀 많이 생소한데 어떤 질환입니까? 이 말로리 증후군은 위식도 경계 부위 점막이 깊은 근육층까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의 경우에서 구토를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럼 환자의 좀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사진을 보시면 네. 예, 54세 남자 환자분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내원 1일 전에 이제 건강검진 내시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정균제를 복용하면서 수차례 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날 건강검진하는 날 위내시경을 시행하시는데 위에서 선후색의 피가 다량이 관찰되어서 네. 이제 다시 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위식도 경계 부에 점막이 깊게 찢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네, 이 부위에서 네. 다량의 출혈이 있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기구는 원래 식도 정면류를 결찰하는 기구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찢어진 점막을 이 기구 안으로 빨아들인 다음 기구 앞에 있는 고무 밴드로 점막의 아래쪽을 묶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혈시키기도 하고 재취혈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 시술 다음 날 위내시경을 재시행한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검은 고무줄이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1일 전에 시행한 시술이 네. 잘 유지되고 있는 사진이고요. 환자는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물부터 마셔보고 그리고 시기를 이렇게 간단히 시작하면서 그 다음날 주로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점막의 손상 정도가 얕은 경우는 내시경적 치료 필요 없이 금식과 약물 치료만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밴드 결찰술이나 클립을 이용한 내시경적 지혈술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말로리 증후군은 젊으신 분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도한 음주 후에 구토를 심하게 하고 나서 피가 나서 그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병원으로 빨리 오셔서 위내시경을 시행해서 이런 말로리 증후군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약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좋은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식도염도 예방하시고 식도염이 발생한 후에도 약물 치료의 효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병원 소화기내과 박찬선 과장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역류성 식도염은 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가져다 주는데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니까 생활 습관 개선과 또 식습관 개선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초콜릿이나 알코올 피하시고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보다는 우리 주식인 쌀을 많이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